전 세계가 동시에 침묵한 날이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뉴스가 멈췄고 주식 시장이 급락했고 정상회담은 돌연 취소됐습니다. CNN은 긴급 특보만을 반복했고 푸틴은 회담장을 떠났고 트럼프는 공개 석상에서 10초 넘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그 어떤 논평도 내지 않았습니다. 침묵 단 하나의 반응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단 하루 만에 전 세계의 질서가 뒤바뀌었을까요? 공개된 건 단 한 문장의 발표였습니다. 그 문장 이후 인류는 이제 싸운다는 개념 자체를 다시 정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조용히 꺼낸 그것 하나로 모든 전쟁의 규칙을 바꿔버릴 줄은. 이 영상은 그날 세계가 멈춘 이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여러분들이 어디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적어주세요. 반갑게 인사하고 싶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작성은 모두 무료입니다. 지금부터 사연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로버트 맥켄지라고 합니다. 나이는 55이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팔로알토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지금은 국방산업기술자문 회사에서 책임 고문으로 일하고 있고 제 분야는 고위험 국가 안보 위협 분석입니다. 제 평생은 간단히 말해서 힘이라는 것을 숫자와 데이터로 계산하며 살아온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무엇이 위협이고 무엇이 방어인지 그것을 판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저는 기술이 가진 파괴력에 누구보다도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쉽게 놀라거나 감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마지막에는 말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제가 한 나라에서 보고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나라의 기술력, 철학 그리고 그 기술 뒤에 숨은 사람들의 이야기. 그 나라가 누구냐고요? 한국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만 약속드리겠습니다. 이건 절대로 과장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보고 들었고 손으로 만졌으며 가슴으로 느낀 이야기입니다. 처음 그 기술의 이름을 들은 건 올해 봄 워싱턴 D.C.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비공개 전략자문 회의에서였습니다. 그 회의는 주요 동맹국들의 첨단 무기 개발 동향과 그에 따른 전략적 대응 방안을 다루는 자리였는데 처음 몇 시간 동안은 늘 그렇듯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러시아의 우주무기 개발 소식, 그리고 이란의 전자전 시도 같은 무거운 주제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회의 마지막, 흔히 로우 레벨 브리핑이라고 부르는 단순 보고 파트에서 딱 30초짜리 영상 하나가 재생됐습니다. 처음엔 그저 낯선 나라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HADS-K 테스트 영상, 3월 7일자 서울 근교 실험지구. 한국이었습니다. 시선을 끌만한 자료는 아니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영상이 재생되는 순간 회의실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그 영상에는 하나의 물체가 고고도로부터 빠르게 낙하하는 장면이 있었고 그 아래에는 어떤 설치물도 요격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체는 공중에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폭발도 없었고 파편도 없었으며 단지 영상에 찍힌 열 신호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처음엔 영상이 조작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이건 시뮬레이션인가요? 아니면 CG? 그러자 발표를 맡았던 국방정보국 소속 테드 윌리엄슨 소령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실제 영상입니다. 해당 시스템은 한국 정부와 민간 기술 기업 간 공동 개발로 만들어졌으며 현재 시험 단계이지만 이미 전략적 효용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저뿐 아니라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한 장군은 아예 자리에서 일어나 영상 속 프레임을 하나하나 멈춰보며 분석하기 시작했고, 국방성 과학기술 자문위원 중 한 명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핵도 레이저도 전통 무기도 아니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야. 바로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제 머릿속에 한국이라는 단어가 무겁게 박히기 시작한 건요. 단순한 무기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스템은 싸우지 않고도 싸움을 멈추게 만드는 힘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기술에 매달리게 됐습니다. 매일 밤 관련 논문, 영상, 정보 보고를 탐독했고, 어느 순간부터는 이걸 기술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철학적인 물음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걸 정말로 그 나라가 만들었다면? 그렇다면 왜? 그리고 어떻게?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 기술을 만든 나라, 그리고 그 기술을 감당하려는 사람들의 얼굴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날은 3월 중순, 하늘이 맑았고 공기가 유독 깨끗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마주한 인천국제공항의 풍경은 정돈되어 있었고 복잡하면서도 어지럽지 않았습니다. 어떤 나라는 공항에서부터 그 나라의 성격이 느껴진다고 하던데 한국은 분명 질서와 배려가 짙게 배어 있는 나라였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 저를 마중 나온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깔끔한 머리와 또렷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로버트 맥켄지 박사님 맞으시죠? 저는 한국국방과학연구소의 한재민 박사입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는 자신을 공손하게 소개했고 차 문을 직접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아직 비공식적 협의 단계지만 박사님께는 최대한 투명하고 사실 그대로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저희도 준비했습니다. 그 짧은 말에 저는 이미 이 만남이 단순한 기술 견학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도로 위에서 저는 창밖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빌딩 숲, 규칙적으로 정돈된 신호체계, 질서 정연하게 줄을 서 있는 대중교통.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 속에서 느껴지는 어떤 묘한 안정감. 이런 나라가 정말 전 세계 군사 판도를 흔들 기술을 만들었다고. 한재민 박사는 길지 않은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습니다. 박사님, 이번 일정에서 보시게 될 기술은 단순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저희가 말하고 싶은 건 왜 이걸 만들게 되었는가입니다. 그 말에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시작은 언제였습니까? 갑작스럽게 나온 게 아니지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처음 시뮬레이션은 6년 전 KAIST와 삼성전자 간 기술 교류 연구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주제는 미래형 비살상 전장 제어 기술이었죠.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공격 없이 방어할 수 있는가? 그 질문이 지금의 HADES-K를 만든 출발점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을 빠져나오며 차는 산을 끼고 도는 외진 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도심의 소음은 사라지고 대신 가끔씩 들리는 군용 헬기의 소리만이 이곳이 특별한 공간이라는 걸 상기시켰습니다. 1시간 남짓을 달려 도착한 곳은 언뜻 보기엔 외딴 연구단지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공기의 밀도부터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기가 HADES-K 개발 및 통제 시설입니다. 모든 실험은 이곳에서 진행되고 기술의 철학과 윤리까지도 여기서 결정됩니다. 건물은 단층 구조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자 수직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드러났습니다. 지하 여러 층에 걸쳐 정밀 제어 시스템, 시뮬레이션 룸, 그리고 가장 핵심이라 불리는 윤리관제실까지 존재했습니다. 한재민 박사는 제게 잠시 대기해달라고 부탁한 뒤 저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곧 또 한 명의 인물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환갑 언저리로 보였고 수수한 옷차림의 군인도
과학자도 아닌 느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시스템의 총괄 책임자 신호진 선임 고문입니다. 박사님을 직접 뵙고 싶었습니다. 그의 첫 인사는 이상하게도 긴장감을 풀어주는 힘이 있었습니다. 말투는 느렸지만 단단했고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곳에서 보시게 될 것들은 분명 충격적일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박사님은 힘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질문은 마치 저를 위해 준비된 시험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질문은 단순히 기술적인 정의가 아니라 철학적이고 인간적인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한국에서의 여정은 기술을 넘어서 사람과 철학 그리고 선택의 문제를 향해 조용히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틀간의 예비 브리핑을 마친 후 저는 드디어 HADES-K의 본관 내부에 처음 발을 들이게 됐습니다. 그날 아침은 특별할 것 없는 봄날이었지만 제 심장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을 무기 분석과 전략 수립에 몸담아온 제가 이토록 긴장하는 건 참 드문 일이었습니다. 건물 내부는 철저하게 절제된 공간이었습니다. 화려한 장식도 군사적 상징도 없이 기술과 사람이 공존하는 구조. 현장에서 만난 연구원들은 대부분 3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사이였고 얼굴엔 피곤함보다 묘한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지금부터 보시게 될 건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하나의 철학이 구현된 시스템입니다. 한재민 박사는 그렇게 말하며 저를 중앙통제구역으로 안내했습니다. 통제실 내부는 여느 군사통제센터와는 달랐습니다. 책상 위엔 종이와 펜이 있었고 벽면에는 시스템 윤리 기준이 큼지막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그 문구는 아직도 제 기억에 선명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 말은 제가 알고 있던 방위 시스템 철학과는 전혀 다른 접근이었습니다. 미국 시스템의 철학은 공격 억제력, 즉 상대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공포의 균형에 기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공포가 아니라 책임의 기반을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호진 고문이 통제실로 들어오며 제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 시스템은 가동 여부에 있어 AI가 아닌 사람이 최종 승인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마지막 선택을 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의아함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요즘은 AI의 판단 신뢰도가 더 높지 않습니까? 인간은 감정에 휘둘릴 수 있고 상황, 판단이 늦어질 수도 있는데요. 신 고문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린 판단이 늦는 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중한 실수는 있어도 성급한 폭력은 없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기술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는 사람이 책임진다는 말을 너무도 담담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대부분의 전략 기술은 책임을 흐리기 위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었으니까요. 결정권이 분산될수록 결과에 대한 책임도 분산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반대로 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시스템의 마지막은 다시 인간에게 돌아오도록 설계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은 가장 단순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행동이 정말 사람을 지키기 위한 것인가? 그날 저는 처음으로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제 평생 쌓아온 기준과 판단이 너무 무겁게 흔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오후 일정은 시뮬레이션 체험이었습니다. 실제 무기 발사를 대입한 훈련이 아니라 가상의 전쟁 일보 직전 상황을 AI와 윤리위원회가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지켜보는 과정이었습니다.
시뮬레이션 상황은 북한이 미확인 물체를 발사해 남측 공역에 접근하고 위기 경보가 울리는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시스템이 요격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대신 발사체의 속도와 궤도를 실시간 분석한 결과 의도된 공격이 아니라 방향 이탈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 나왔고, 그 정보는 실시간으로 청와대와 연계된 민간 우선 윤리평가단에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은 관망 및 상황 해석 우선으로 내려졌습니다. 만약 이게 미국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수초 내에 요격 미사일이 날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곳은 기다렸고 추적했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결국 물체는 서해 방향으로 이탈하며 낙하했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시뮬레이션이 끝난 후 한재민 박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키고자 하는 강함입니다. 우리는 싸우지 않아도 싸움을 끝낼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으로 무기가 아닌 것 같은 무기를 본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 기술의 진짜 무게가 가슴 깊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지 닷새째 되는 날 아침, 연구소의 일상은 여느 때와 다름없었습니다. 중앙통제실에서는 정기적인 기술 검토가 이루어졌고 연구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차분하게 일을 이어갔습니다. 그날도 저는 신호진 고문과 함께 윤리통제실을 둘러보던 중이었습니다. 그는 전날 시뮬레이션에 대해 다시 설명해주며 말했습니다. 기술은 어느 정도 완성됐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걸 실제로 써보지 않고도 쓸 수 있을 정도의 상태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 말은 어찌 보면 이상한 표현이었습니다.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기술. 무기라면 결국 언젠가는 사용을 전제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게 아니면 존재 이유가 없다고 믿어온 제게는 낯선 개념이었죠. 그런데 오전 11시 58분 상황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통제실 전체에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고 시스템 벽면에 긴급 판별 요청 북측 발사체 탐지라는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정확한 좌표와 속도는 분석 중이었고 레이더에는 다수의 미확인 물체가 남아 중이라는 정보가 빠르게 입력되고 있었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긴장되었지만 동시에 놀랍도록 질서정연했습니다. 누구도 소리치지 않았고 누구도 책상을 치며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신호진 고문은 곧바로 제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 상황을 그대로 지켜보시죠. 지금부터는 실전 대응 시나리오로 들어갑니다. 저는 연구진 뒤편에 마련된 참관석에 앉아 모니터를 주시했습니다. 한재민 박사는 태블릿을 통해 데이터를 검토하며 차분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속도는 마하 2.26, 고도는 70km 상공. 궤도 일치율 58%, 아직 의도 파악 불가. 중앙윤리자문단 호출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한국식 대응 프로토콜이었습니다. 미국이었다면 벌써 요격 명령이 하달됐을 타이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윤리자문단, 정보분석팀, 외교분석팀까지 세 부서가 동시에 상황을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며 저는 내심 답답해졌습니다. 지금은 판단보다 행동이 먼저 필요한 순간 아닌가? 이래서야 대비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무렵 한 연구원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발사체 중 하나가 궤도 변경했습니다. 남측 공역으로 진입 확정입니다. 순간 통제실의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이제는 요격 명령이 떨어지겠지라고 생각하던 찰나 신호진 고문이 아주 짧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시스템 수동 대기 전환. 최종 판단 사람에게 넘깁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려 그를 쳐다봤습니다. 아직도요? 지금은 대응해야 할 상황 아닙니까? 그러자 신 고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린 쏘기 쉬운 구조를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싸움은 순간이지만 그 책임은 영원하니까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어떤 반박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용기와 신념의 문제였습니다. 결국 그 물체는 남측 공역에 진입하긴 했지만 곧이어 추락하는 형상을 보이며 백령도 서쪽 해역에 낙하했습니다. 즉 고장 또는 조준 실패였던 겁니다. 만약 HADS-K가 자동으로 요격했더라면 그건 군사적 충돌의 시작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통제실은 긴장 속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누구도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사건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로 돌아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수십 년을 기술과 군사 시스템만 보며 살아온 제가 오늘 처음으로 기술보다 무서운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책임. 그리고 그 책임을 스스로 짊어지려는 사람들의 결심이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며칠간 뒤숭숭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그 선택이 옳았을까? 라는 질문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밤에는 왜 나는 그때 마음이 떨렸을까? 라는 생각으로 잠들었습니다. 물론 상황이 잘 마무리되었기에 기술적 관점에서 보면 완벽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전투는 없었고 피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술자가 아니라 결정과 책임의 무게를 가진 인간입니다. 그날 이후로 제 안에는 책임과 선택이라는 두 단어가 깊게 박혔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있던 오전 9시 47분, 한재민 박사가 조용히 저를 호출했습니다. 박사님, 오늘은 조금 다른 일정을 준비했습니다. 한국의 평범한 시민들이 어떻게 이 기술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직접 느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저는 솔직히 긴장했습니다. 과연 이 기술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저는 내심 궁금하면서도 어떤 반응이 나올지 두려웠습니다. 1시간쯤 후 우리는 서울 도심 한복판의 작은 카페 앞에 도착했습니다. 건물은 오래되었고 현란한 간판도 없었지만 문을 나서는 사람들의 표정은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몇 명의 시민이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중 한 사람이 저를 보며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저는 이 카페를 운영하는 김수연이라고 합니다. 수연 씨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말투는 분명 부산 사투리를 살짝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띄었지만 눈빛에는 고단함과 온기가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대화를 하는 게 쉽진 않아요. 사람들이 전쟁을 막을 기술이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도 그 기술이 실제로 존재할 줄은 상상도 못했죠. 수연 씨는 저를 테이블로 안내하며 커피를 한 잔 내줬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처음에는 이 기술이 무기라는 표현 때문에 좀 무섭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있잖아요. 그녀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표정 속에서 저는 일상의 무게를 보았습니다. 전쟁과 평화를 말할 때 전문가들은 숫자와 전략을 떠올리지만 정작 그 기술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매일 아침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부모의 마음속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체감했습니다. 저는 매일 이 카페에 옵니다. 아침마다 길 건너 초등학교 3학년 아이를 데려다주고 저녁에는 다시 데려오죠. 그 평범한 일상이 너무 소중해요. 그걸 위협받고 싶지 않아요. 그녀의 말은 기술적 설명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제 마음속으로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잠시 후 다른 손님이 한 명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박사님, 저는 택시 기사 박정우입니다. 처음에는 이 기술을 어떤 무기인지만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엔 전 세계가 이 기술을 말할 때마다 싸움 없이 평화를 만든다는 표현을 더 많이 쓰더라고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 말했습니다. 그 말이 처음엔 감정 없는 문장처럼 들렸어요.
그런데 제가 택시로 손님 태우면서 느낀 건 사람들이 전쟁 얘기할 때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졌다는 거예요. 전에는 뉴스를 볼 때도 아이들이 불안해할까봐 일부러 다른 걸 틀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걱정을 덜 하게 됐어요. 그의 말 또한 제 심장을 울렸습니다. 기술이 아닌 그 기술이 만들어낸 사람들의 마음 변화를 저는 처음으로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카페 앞 소파에 앉아 저는 오래도록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기술이 어떤 기술인가를 넘어서 이 기술이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점점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술은 전쟁을 막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평범한 일상을 지켜줄 희망이라는 것을요. 그날 카페에서의 경험은 제 마음속에 큰 파동을 남겼습니다. 처음에는 이 기술이 어떤 식으로 전쟁을 막는가에만 관심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기술적 효용보다 훨씬 중요한 사람의 삶과 감정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카페를 나오며 길가 벤치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죠. 그때 옆에 서 있던 한 중년 남성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이경훈이라고 소개하며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드님이 군 복무 중이신가 봅니다. 제가 그렇다고 답하자 그는 잠시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보고는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군인 아들 생각을 합니다. 밤늦게 돌아오면 밥은 먹었는지, 날씨는 괜찮은지 그런 소소한 걱정으로 하루를 보내죠. 이경훈 씨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말 속에는 항상 머릿속을 가득 채우는 기억과 불안이 있었습니다.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전쟁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삼키는 괴물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말로 평화를 원한다 해도 그 평화가 유지된다는 걸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그저 이상론에 불과할 때가 많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미국에서 많은 평화 이론을 접해봤지만 실제로 전쟁을 겪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추상적인 명제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경훈 씨의 말은 현실이었습니다. 그의 하루하루는 전쟁이 한순간에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지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그는 한숨을 쉬듯이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달라졌어요. 뉴스를 볼 때도 군사적 긴장 기사가 나와도 예전처럼 마음이 철렁 내려앉지 않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누군가는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의 말은 제게 너무도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기술이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니. 그런 생각은 제게조차 생소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서울 도심공원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또 다른 시민은 공원 벤치에 앉아 아이를 데리고 놀고 있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 아이가 뛰노는 모습을 보면 참 좋아요. 전에는 뉴스에서 긴장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아이가 지금 뛰노는 이 순간이 전쟁 없이도 가능하다는 걸 느끼게 해줍니다. 그 말에 저는 오래도록 그 아버지와 눈을 마주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HADS-K가 사람들에게 준 건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두려움이 아닌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상은 기술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처음으로 한국의 기술과 철학을 하나로 묶어보려 했습니다. 기술은 분명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이 진짜로 놀라운 이유는 그 기술이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방식에 있었습니다. 무기라면 보통 위협을 제거하는 힘으로 정의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무력 대신 기다림, 파괴 대신 관찰, 공격 대신 이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더 이상 뉴스 속에서 전쟁을 두려워하거나 자신의 아이들을 미래의 전장으로 떠올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 기술은 단순히 전쟁을 막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을 지켜주는 일이구나.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 만든 힘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정이 열흘쯤 지났습니다.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 저는 단지 기술적 충격과 철학적 감동만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제 마음속에는 예상치 못한 감정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었죠. 그날도 아침 일찍 중앙통제실을 나서 숙소로 걸어가던 중이었습니다. 햇빛은 따뜻했지만 제 마음은 결코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머릿속에서 한 질문이 끊임없이 맴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 기술을 모든 국민이 알고 있어야 하는 걸까? 제 몸은 한국인의 삶 속에 녹아들고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 기술이 사람들에게 준 평온과 안도감은 분명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 국민 대부분이 이 기술을 모르고 있다는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뭔가 이상한 갈등을 느꼈습니다. 왜 숨기고 있지? 이게 만약 진짜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기술이라면 왜 세상 모든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하는 걸까?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내면 깊은 곳에서 불편함과 의심이 동시에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시 저는 서울 시내에 있는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적한 오후 6시가 조금 넘은 시간, 잔잔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잔잔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옆에 앉아 있던 한 노인이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외국에서 오셨소? 그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제가 느낀 건 놀라움이었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한참 바라보더니 조용히 이어 말했습니다. 요즘 사람들 많이 물어보더군요. HADES-K란 게 진짜 있느냐고. 하지만 그런 이야긴 잘 모른다오. 그의 말투는 신경질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 기술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아닌가가 문제가 아니야. 그걸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사이에 무언가 감정적으로 끊어진 게 있는 거야. 저는 조용히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기술적 세부 사항은 저도 다 아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모르면 불안할 일도 없고 걱정도 없으니까요. 그 노인의 한마디는 제 가슴을 쿵 하고 때렸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철학적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생각이 어느 순간 사람들의 무지와 평온 사이의 긴장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 방 안에 앉아 오랫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의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도시의 불빛은 차분하게 반짝이고 있었죠. 하지만 제 속에서는 묘한 소용돌이가 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한재민 박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사님,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한 박사는 특유의 조용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물었습니다. 만약 이 기술이 정말 전쟁을 막을 수 있다면 왜 한국 국민 대부분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까? 그리고 왜 전 세계에 알리지 않는 겁니까? 한 박사는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한편으로는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로버트 박사님, 우리는 이 기술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알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정말로 사람의 삶과 마음을 바꿔버릴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얼핏 들으면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말 속에서 어딘가 경계와 두려움이 담겨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술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좋은 일 아닐까요? 그렇다면 왜 사람들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건가요? 한 박사는 조용히 숨을 내쉬며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기술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그 말에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결정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걸까? 그리고 그 결정의 결과는 과연 무엇일까? 그날 이후 저는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했습니다. 나는 정말 옳은 방향을 보고 있는 걸까? 아니면 무지 속의 평온과 진실의 무게 사이에서 스스로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걸까? 그 질문은 제 마음속에서 끝없이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기술의 진짜 위력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 때와 모를 때의 마음의 차이에 있었다는 사실을, 그 깨달음은 곧 이어질 사건으로 이어지는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한국에서 맞닥뜨린 혼란을 떨치기 위해 아침 일찍 밖을 나섰습니다. 봄바람이 가볍게 불어왔지만 제 마음속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모든 국민이 알 권리가 있는 것 아닌가? 진짜 숨겨진 이유는 무엇일까? 이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그렇게 걷다가 문득 제 옆에 서 있던 한 청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어딘가 낯익은 표정이었는데 제 이름을 부르며 다가왔습니다. 혹시 로버트 박사님 아니신가요? 저는 오늘 아침 뉴스에서 박사님 얘기를 들었어요. 그 청년은 정민우라고 했습니다. 29살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한 뒤 현재는 한 스타트업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투는 기술과 철학이 섞인 것처럼 진지했습니다. 한국에 계신다면서요? 저도 얼마 전부터 이 HADESK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처음에는 그냥 뉴스 기사로만 접했는데 당사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알아보다가 결국 박사님이 여기 계시다는 걸 알게 됐죠. 그는 잠깐 머뭇거리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저도 요즘 혼란스러워요. 이 기술이 정말 사람을 지킬 수 있다면 좋은데 왜 국민들에게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걸까요? 저도 진짜 이유를 알고 싶어서요. 그의 말에 저는 순간 가슴에 묵직한 무언가가 떨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내가 혼자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건 분명 단순한 혼란이 아니라 모두가 궁금해하는 진실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한재민 박사에게 정중히 요청했습니다. 박사님, 저에게 HADSK의 윤리심의위원회 리포트 전체를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국민이 모르는 진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한 박사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로버트 박사님, 그 자료는 보안상 전부 공개할 수는 없지만 특별히 일부 요약본을 보여드릴 수는 있습니다. 단, 이건 연구소 내부에서도 극히 제한된 내용입니다. 그렇게 제가 받은 문서의 제목은 HADSK 공개 제안의 철학적, 사회적 근거였습니다. 문서를 펼치자 첫 문장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기술이 인간의 두려움을 제거하기 전에 우리는 인간의 이해와 책임이 준비되어야 한다. 그 한 문장을 읽는 순간 제 머릿속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두려움을 제거한다는 것보다 이해와 책임을 먼저 준비해야 한다. 문서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본 기술은 무기 체계로 오인될 소지가 존재한다. 국가 간 군사적 긴장 고조나 오해를 야기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기술의 공개는 점진적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그 기준과 절차는 국제협력체와의 논의를 거쳐야 한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심장은 요동쳤습니다. 국제협력체와의 논의? 그 말은 단지 기술적 안전 문제를 떠나 정치적 이해관계와 외교적 계산이 개입됐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서 마지막에는 한 줄의 경고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기술 공개는 잘못된 방향으로 받아들여질 경우 상호 불신과 군비 경쟁을 촉발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 문장을 읽고 난 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방을 걸어 다녔습니다.
난감함과 분노 그리고 슬픔이 모두 뒤섞여 있었죠. 이 기술을 숨기려는 진짜 이유는 전쟁을 막기 위함이 아니라 전쟁을 만들 위험까지 방지하기 위한 조심스러움인가. 그때 한재민 박사가 조용히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로버트 박사님, 이 기술은 단지 무기 체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술 이전에 공통된 이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기술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말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묵직한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덧붙였습니다. 국민들에게 당장 공개하면 이 기술이 오해를 받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가져올 파급력을 너무도 잘 알고 있죠. 그 말에 저는 눈을 감고 숨을 고른 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공개가 두려운 게 아니라 그 공개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두려운 거군요. 진짜 두려운 게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거군요. 한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싸움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그 전쟁은 전투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전쟁보다 훨씬 더 예측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더욱 충격적으로 만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제가 가장 혼란스러워하던 시기, 즉 기술을 숨겨야 하는가 혹은 공개해야 하는가라는 고민으로 머릿속이 복잡할 때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중앙통제실의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모니터에는 화려한 그래픽이 아닌 정확하게 위급이라는 단어가 떠 있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단순한 오작동 경보처럼 보였지만 해당 표기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박사님, 이건 단순한 테스트 알람이 아닙니다. 한재민 박사의 말이 떨렸습니다. 그는 평소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하는 사람이었기에 그 떨림이 오히려 상황의 무게를 짐작하게 했습니다. 모니터에는 빠르게 움직이는 숫자와 좌표가 나타났습니다. 몇 초 만에 화면 속 정보가 빨간색으로 바뀌었고 중앙통제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북측 발사체가 남측 방향으로 빠르게 접근 중입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 세계 각국 군사 정보망에서도 비슷한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비공개 자문 라인, 바이든 현 미국 대통령 자문 채널, 러시아 모스크바의 국방부 직통망, 심지어 중국의 군사정보 시스템에서도 이례적 긴급 경고 신호가 일제히 발동됐습니다. 순간 떠오른 단어는 오로지 하나였습니다. 핵위기. 저는 숨이 멎을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상황의 심각성에 정신이 얼얼해졌습니다. 이건 실탄이 아닙니다. 신호진 고문의 낮은 목소리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황은 전 세계 지도자들의 긴급 모드로 진입했습니다. 러시아가 대응 대기 태세에 돌입했다. 한재민 박사의 음성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순간 실시간으로 전달된 뉴스 속 보도는 이미 각국 정상들이 긴급 회동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비공식 경고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을 검증하라. 그 발사체가 실제 핵탄두라면 우리는 대응할 수밖에 없다. 그 뉴스는 곧이어 국제 외교망을 타고 퍼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한국 정부는 공식 발표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는 방금 전 탐지된 위협을 조사 중이며 세계적 긴장 상황이 우려되는 바 추가 정보를 곧 공개하겠습니다. 그 발표는 세계 각국의 언론을 통해 번지며 순식간에 전 세계를 하나의 의문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한국이 숨겨온 기술이 발사체를 감지했는데도 대응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왜 지금은 발표하는가? 전 세계 사람들이 혼란 속에서 각자의 해석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띈 반응은 오히려 일반 시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의 전광판에는 한국 기술 전쟁 멈출 수 있는가? 라는 문구가 떴고 런던 템즈 강변에서는 평화를 위한 기술인가 아니면 위험인가? 라는 거리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SNS에는 수천 건의 의견이 올라왔고 어떤 이는 찬성, 어떤 이는 반대, 어떤 이는 이해를 요청하며 외쳤습니다. 그 중 하나는 전쟁보다 두려운 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는 것이다.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그 글을 읽는 순간 저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아직 이 기술을 사람을 지키는 힘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술 자체도 철학도 설명도 아닌 바로 사람들의 불안과 오해가 지금의 위기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한국의 통제실에서는 뜨거운 논쟁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대응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 목소리들은 단순한 전략적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람들의 생명과 신뢰에 대한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대로 멍하게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기술을 전쟁을 막는 기술이라고 믿었지만 지금 이 순간 세상은 그 기술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순간 저의 손이 떨렸습니다. 한 줄의 메시지를 보내야 했습니다. 지금 상황을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오해하지 않도록. 하지만 그 메시지를 보내는 순간 저는 또 다른 두려움이 밀려오는 걸 느꼈습니다. 만약 내가 잘못 설명한다면 전 세계는 오해를 넘어 공포에 빠질지도 모른다. 그 걱정과 책임감 사이에서 제 마음은 강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한국 기술과 사람들 그리고 세상 모두가 이 사건을 통해 진짜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며칠간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새 모니터 앞에 앉아 머리를 싸매며 전 세계의 반응을 지켜보았고 다시 밖을 나가 시민들의 얼굴을 직접 마주하며 그들의 표정을 읽어보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떤 이는 한국의 기술이 전쟁을 막을 열쇠라고 믿었고 또 다른 이는 그것이 오히려 세계적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기술은 정말 평화를 위한 것인가요? 싸움 없이도 세상을 지킬 수 있는 건가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저는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흔들리는지를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기술이 사람을 지킬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그 기술을 이해할 준비가 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어느 날, 오래된 서울의 골목을 걷고 있을 때 한 작은 서점 앞에서 한 중년 여성이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혹시 로버트 박사님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묘하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연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기술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번 사건 이후로 제 마음속에 질문이 남았어요. 그녀는 한참을 숨을 고른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쟁은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뉴스 속 이야기 같았죠. 그런데 당신 나라와 한국에서 벌어진 일로 인해 전쟁이 현실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 두려움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그 말에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두려움은 기술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 앞에 선 자신의 미지와 오해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그녀를 통해 다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기술은 본래 싸움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싸움을 없애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죠. 제가 그렇게 말했을 때 이연희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더 두려운 거였나 봐요. 싸움을 막을 수 있다는 걸 알지만
그 기술이 왜 존재하는지 그 마음을 모르니까요. 그녀의 말은 제 마음 깊은 곳에 잔잔한 울림을 남겼습니다. 그 마음, 바로 그 부분을 제가 전해야 하는구나. 그날 이후 저는 점점 사람들의 두려움이 아닌 이해의 과정에 집중하게 됐습니다. 기술을 설명하는 대신 사람들의 질문과 감정을 먼저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저녁 저는 다시 한번 서울의 한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노년의 부부는 조용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겪은 세대입니다. 남편이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세대는 피로 물든 기억만 남았죠. 하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보면 전쟁이 무서운 것만이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것 같아요. 그 부부의 눈빛에는 슬픔과 희망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기억과 기대가 동시에 공존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싸움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무기는 전쟁을 끝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해는 전쟁 자체를 잊게 만드는 힘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다시 통제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연구진들과 마주 앉아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기술을 만든 이유는 싸움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기술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두려움 너머의 이해라는 것입니다. 신호진 고문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박사님은 이제 진짜 이 기술의 본질을 보게 되신 겁니다. 전쟁을 멈추는 건 기술이지만 전쟁을 잊게 만드는 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말은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기술이 만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두려움을 넘어선 곳에 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전 세계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말할 것입니다. 단지 기술이 얼마나 놀라운지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 기술 뒤에 숨겨진 사람들의 마음과 이야기, 그리고 진짜 평화를 만드는 건 기술이 아니라 이해하는 마음임을요. 그날 이후 저는 한국에서의 시간이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꿀 사건임을 느꼈습니다. 이전까지 저는 기술을 판단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기술이 전쟁을 막는가만 생각했지만 지금은 어떤 마음이 평화를 만드는가를 먼저 묻고 있었습니다. 서울을 떠나기 전 저는 다시 한번 중앙통제실 앞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모니터에는 전 세계의 상황이 실시간으로 떠 있었고 사람들은 여전히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진짜 평화를 위한 것인가? 그 질문은 이제 기술 자체보다 사람의 마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한국을 떠나도 이 이야기를 단지 기술적 성취로만 설명하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사건의 진짜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통제실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재민 박사, 신호진 고문, 윤리심의위원회를 맡은 주요 연구자들과 함께 작전 회의가 아닌 진심 어린 대화의 장에 참여했습니다. 박사님, 한재민 박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이 한국을 떠나면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까? 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눈을 뜨고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가 전할 이야기는 단지 기술이 얼마나 놀라운가가 아닙니다. 이 기술이 존재하기까지의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이 기술을 통해 사람들이 서로를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호진 고문은 가만히 제 얼굴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진짜로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기술이 만들어낸 사람들의 행동과 생각입니다. 그 순간 제가 한국에 도착했을 때 처음 느꼈던 강렬한 임팩트가 조용히 다시 제 안에 일렁였습니다. 기술은 발전하지만 그 기술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오직 사람의 몫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선택은 숫자나 전략보다 훨씬 복잡하고 때로는 더 아름답고 동시에 더 두렵습니다. 전쟁을 막는 건 기술이 아니라 제 목소리는 잠시 떨렸습니다. 전쟁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려는 마음입니다. 회의실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그 말 속에는 어떤 전략적 이점도 어떤 정치적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단지 사람이 사람을 바라보는 순수한 마음만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공항으로 가는 길에 한참을 멈춰 서서 한국의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낮은 빌딩 사이로 햇빛이 따뜻하게 스며들고 바람은 묘하게 부드럽게 불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왜 한국에 왔는지 선명하게 알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쟁 없는 세상은 기술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건 제가 미국에서 수십 년을 전략과 기술 위주로 살아왔던 시절에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전쟁을 막는 기술은 중요합니다. 그 기술이 지금의 위기를 해결해 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진짜 평화는 사람들 사이의 이해와 신뢰, 그리고 서로를 두려움이 아닌 존중으로 바라보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공항에 도착해 짐을 붙이고 탑승 게이트로 향하면서 저는 한국에서 보낸 모든 순간들을 차근차근 떠올렸습니다. 처음 영상 한 편을 봤을 때의 충격, 시뮬레이션 속 인간 중심의 선택, 평범한 시민들과의 대화, 그리고 혼란과 오해의 상황까지 모든 것이 이 기술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왜 이 기술이 존재해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단지 한국 기술을 소개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국이 우리에게 던진 질문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우리는 무엇을 지키고 싶은가? 우리는 두려움 너머의 이해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질문을 전 세계에 던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창밖으로 한국 땅이 멀어지기 시작할 때 제 마음속에는 단지 기술의 위력이 아닌 사람들의 마음이 만들어낸 진짜 힘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한국 땅이 제 뒤로 서서히 멀어져 갈 때 저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비추는 햇빛처럼 수많은 기억들이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단지 한 나라를 체험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 인생의 기준이 바뀌는 시간이었고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새로운 질문을 싹 틔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술을 만드는가? 우리는 무엇을 지키고 싶은가? 그리고 그것을 알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수많은 질문들 속에서 저는 마침내 제가 전해야 할 진짜 메시지를 찾았습니다. 단지 기술의 위력이나 전략적 가치가 아닙니다. 그건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 기술적 수사입니다. 제가 전하고 싶은 건 사람의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야 진정한 평화가 가능한가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전쟁을 막는 기술은 중요합니다. 비록 그것이 누구도 다치게 하지 않고 싸움을 멈추게 하는 기술이라 해도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기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전쟁이라는 사건 자체보다 그 사건이 가져올 미지의 공포 때문입니다. 그 공포를 기술만으로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기술이 가져다주는 안전 뒤에는 그 안전을 이해하고 신뢰할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 길가에서 인사를 건네던 노인, 카페에서 아이를 이야기하던 어머니, 택시에서 차를 몰던 기사님, 그리고 공원에서 아이와 함께 웃던 아버지까지 그 모든 얼굴 속에는 기술보다 더 큰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두려움을 넘어서자. 사람을 먼저 생각하자. 서로를 이해하자. 그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람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비록 작은 한 걸음일지라도 전쟁 없는 내일을 향한 아주 큰 첫걸음이라는 것.
저는 이제 돌아가서 말할 것입니다. 단지 한 기술의 존재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 뒤에 담긴 사람들의 진심과 철학, 그리고 마음의 결을 전할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지키기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진짜 평화를 만드는 건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입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움츠러들게 만들지만 이해는 사람을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한국에서 저는 배우고 느꼈습니다. 전쟁 없이 살아갈 세상을 꿈꾸는 마음이 기술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평화를 향하는 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기술은 그 여정의 불을 밝히는 작은 등불일 뿐입니다. 진짜 빛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해가 저물어가는 순간 구름 위에 깃든 붉은 빛이 마치 미래의 희망처럼 피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알겠습니다. 진짜 평화는 기술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해와 배려 그리고 믿음으로 옵니다. 그 말은 제 심장 깊은 곳에서 울려 퍼졌고 언젠가 이 이야기를 듣는 모두에게도 잔잔한 울림으로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한국이라는 한 나라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속에 작은 파동으로 퍼져가기를, 그게 제가 전하고 싶은 마지막 진심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1초 밖에 걸리지 않는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영상 제작을 하는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